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치솟는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파는 강남 도심, 떨어지는 집값에도 살 사람이 없는 외곽 지역 부동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부에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를 통해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시장 교란형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현재 주택 공급률 102%의 수치를 들이대며 공급은 충분하다, 집은 많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급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놓은 진단이며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편적인 수요 억제와 보유세 인상 같은 조세 정책만으로 시장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여야의 진단과 해법이 상이한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최고 8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위헌 시비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재건축 연한 연장, 안전진단 강화를 비롯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진단해봅니다.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대 법학부 이춘원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고강도 규제라고 했었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떨어졌나 했던 강남 아파트 값이 무섭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정책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봐서는 역시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왜 먹히지 않는지 아니면은 좀 이후에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예,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건 좀 과장이고요. 상당 부분 지역들에서는 효과가 사실은 봤죠. 예, 단지 이제 강남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이제니까는 이 투기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주요 문제들을 보게 되면 다 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요, 매우 복합적 요인들에서 비롯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책 디자인도 굉장히 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책을 그러니까 해당 부서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부서 간에 그러니까 정책에 충돌이 생겨서 예. 정책의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정책을 그러니까 좀 이제 서로가 이제 상호 충돌되는 측면까지 심지어 생기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지만은 기재부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고요, 사실상이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도 여기 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학군 수요 이런 교육 문제도 사실 관련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이제 그러니까 좀 정책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 강남 재건축발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유는 기대 수익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예. 그 기대 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이 조금 더 좀 그러니까 미흡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네요. 이창문 교수님. 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뭐 아쉽다 그럴까요? 뭐 이런 측면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정책적인 그런 반응들을 똑같이 답습하고 시장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현실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기재나 이런 부분들도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에 대한 특히 강남 지역과 재건축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같이 움직였던 수도권 시장의 가격 움직임이 차별화되는 변화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게 되면 경기도는 안정세로 유지되는 데 반해서 서울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부터 굉장히 급등세로 변하는 그런 구도가 있었고 예.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구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대상이 됐던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예. 그 현상들은 노무현 정부 때 동일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시도를 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대형 아파트의 급등 현상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면 내가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채 똘똘한 것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예. 영향이 되니까 고가 아파트에도 수요가 몰리는 거죠. 예.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에 있어서의 주택의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는 기존 주택에 대한 희소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예. 가격 상승에 대한 기제를 만들어 주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고 예. 그게 답습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그대로 보정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창문 교수께서 보고 계시네요. 이태경 센터장님. 예,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게 지금 맥락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을 했었고요. 이제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201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을 2013년에 찍었고요. 201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가격에서 올랐죠, 사실은. 올랐고 이제 계속 그 상승폭이 커졌고요, 해마다.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리 대책부터 해서 12사 가계부채 대책 이런 여러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다른 지역보다 왜 강남은 이렇게 잘 진정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게 역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투기 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이 붙으면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일종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대목이 없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한다고 하긴 했지만 예컨대 이제 최근에 그 나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그 파리 대책에 포함돼서 좀 그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죠. 사실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국면에서 공약에서도 별로 그렇게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예. 지금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민감하게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작용하는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문재인 정부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철욱 교수님은요. 예, 우리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투기적 수요적 요소도 있고 또 실수요적 요소도 상당히 강합니다. 예. 지금 항상 투기적 수요는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젊은이들이 이제 요즘 비트코인 열강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투기적 수요가 있고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 논리상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수요적인 그런 측면에서 인간 생활에 이 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적 요소입니다. 이런 필수지에 대한 소유 욕망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적 요소를 분리해서 정책을 사실은 선별적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쓰는 정책들 자체가 우리 앞에 이창모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하던 그런 정책을 답습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이미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우리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반복된 이런 정책은 이미 시장이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니까 약간의 견해차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종합적인 대책에서 미비하다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쓰고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이 큰 원인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있다. 이렇게 보고 다시 또 초과이익 환수에 부활을 시켰고요. 최근에 또 예상 부담금 액수도 크게 나왔는데 확정됐나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은 뭐 그 예상치죠. 예상치인가요? 예, 네. 예상치고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제 그러니까 뭐 5월 달이나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실제 이제 부과금이 이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놓을 만한 적절한 카드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 일단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에 이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살아나면서 소위 추격 매수들이 이제 그러니까 생기면서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투기 세력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좀 이제 그러니까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게 되면 8억 4천만 원 최고 이 얘기를 해서 이제 8억 4천만 원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들 이제 이 관심들이 뜨거운데 사실 이 재건축 부담금을 일반 사람들이 뭐 자세하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집값 상승분 전체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최종 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개발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들을 빼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도 빼고 해 가지고 초과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5개 구간으로 해 가지고 최고 이제 그러니까 50%까지 부과하는 건데요. 8억 4천만 원 부담금을 이제 만약에 그 수치가 만약 정확하다면요. 개발 이익은 제가 역산을 해 보니까는 한 17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해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를 빼고 최종해서 붙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8억 4천만 원을 빼고도 여전히 한 9억 원 이상이 그러니까는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8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금액이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발생하다 보니까 즉 기대 수익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이제 그러니까 불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 투기적인 수요는 작겠다는 메시지는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도적으로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이제 흔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재건축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지고 강남 지역에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강남 수요는 잠깐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강남에 대한 그러니까는 수요를 실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강남 지역 못지 않은 어쨌든 간에 다른 혜택을 기대할 수 그렇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남 학군에만 아이를 그러니까 자녀들을 거기서 교육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별 그러니까는 이 차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는 이런 교육 정책이 그러니까 뒷받침이 같이 돼야지만이 이런 효과가 조금 더 저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께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글쎄요, 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뭐 최대한 8억, 평균적으로 4억이라는 부담금에 대한 액수라는 게 갖는 의미가 충격이죠. 이 충격이라는 의미는 시장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개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논란거리로 제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실제로 그 정도로 뭐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재건축이 진행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조합원들 간의 이해 갈등이 조정이 돼야 되고 이해 갈등이 조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조합원들의 부담금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서 뭐 4억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그 집 한 채 몇십 년 전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8억 내고 내가 새 집을 가져야 돼 그러면 동의를 못 하죠. 근데 이 재건축 진행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조합원
간의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예. 재건축 그 진행에 있어서 이제 뭐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창문 교수님은 거의 뭐 이게 이 정도 액수가 부과가 된다면은 재건축 진행 자체를 봉쇄할 수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렇죠. 최병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요가 남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8억 4천만 원이 부담금 내려면은 실제로 많이 내려면은 17억 5천만 원 정도가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 그럼 9억 1천만 원이 여지 남잖아요. 아니 그거는 남는 게 아니라 미실현 이익이죠. 그러니까 미실현 내가 이익이지만은 그게 돈을 근거 없는 미실현 이익, 팔아서- 아니 근거 없는 미실현 이익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것도 부담금 논란거리가 산정할 되는 게 때 뭐냐면 내가 언제 샀느냐에 따라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미시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미래 이제 시점에서 그거는 결정되는 거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분 좀 듣고요. 예. 예, 일단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좀 오해되는 면이 있는데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처음 이게 그 디자인된 제도이고요. 예. 2006년에. 근데 사실 이게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시행된 적은 그러니까 그 어떤 단지를 통해 그 단지에게 직접적으로 집행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였고 특히나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그 금융 위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그 시행이 사실상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그 유예가 계속 됐었습니다. 여러 차례 유예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새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요. 예. 있었던 제도를 지금 하겠다는 거고 유예 기간이 끝나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미 시장에는 충분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예. 없었던 제도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뻔히 알았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미실현 이익 뭐 이런 이제 운운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러나 이제 그건 보유세에도 항상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냥 강남에 자기가 오래전부터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엄청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집값이 왜 오르겠습니까? 그건 토지가치 상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토지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제 강남에 조밀하게 깔린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 이제 중앙정부나 공공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재건축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엄청나게 오른 그 개발 이익 중에서 일부러 이제 공공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거를 감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이태경 센터장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합당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이철웅 교수님. 예. 문제는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자체는 가공이익입니다. 이것이 사실 실현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떠나서 하나의 가공된 이익이거든요. 예. 이런 가공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상당히 원본 잠식의 우리가 상당히 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부담한 후에 만일 그 해당되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공이익에 대한 이런 그 과세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을 때 이런 문제 등 포함해가지고 이원 제청이 됐는데 당시에 좀 기각이 되지 않았던가요? 기각됐죠. 예,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뭐 공공에 부합하면은 뭐 부담금에 대한 형식으로든 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합리적 계산도 가능하다라고 또 봤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경우에 이제 초토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죠. 내가 땅 필지를 하나 갖고 있고 그 필지의 소유자가 개인이고 예. 그 필지에 대해서 가격 상승분을 그 소유자만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팔던 사실은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라는 것이 가격 상승과 일치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데 뭐 개발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주체가 그 땅을 개발을 해서 사업이 준공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그 주체가 주도적으로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주체가 여러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7년에 뭐 11억일 때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 전에 산 사람도 있죠. 예. 그 다음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7억에 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이 자기가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실현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이라는 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예. 다 동일하게
잣대를 가지고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재개발 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예. 논란의 여지가. 뭐 그러니까 개별적인 차이라든가 나중에 뭐 실현 지금 이익의 이 차이도 교수님이 있다는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 얘기하는데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판결이 났어요.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유예를 시키기 바로 직전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소를 제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사회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산정 기준이 미실현 이득이라 하더라도 이 산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됐으면은 이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예.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실 아니 정책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는 그 미실현 이득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개선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차이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정책 집행을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미션 이득을 개선하는 데 속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그 불만을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익이 너무 과대평가되지 않았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억제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예. 사회적으로 보는 이득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100% 완벽하게 모든 게 그러니까는 다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 조치가 지금 발표가 된 이후로 집단 소송이라든가 위헌 제청을 준비하고 있죠. 법소리 단체들에서. 진행되고 예. 있죠. 예. 이철웅 교수님. 예, 위헌 판단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제 과세 자체는 우리 헌재에서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중하게 사실은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응능 과세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담세력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세라는 것이 공정하고 굉장히 정확한 계책이 전제가 된 그런 상하에서 우리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는 것이지 예. 단순히 그냥 미실현 이익을 포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다 합헌 결정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 등에서 나중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뭐 예. 가산하든가 아니면 탕감한다든가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67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세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것이 이제 양도소득세로 바뀐 것입니다. 예. 양도소득세 자체가 이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좀 보완해서 이런 그 투기적 수요를 막는 것이 좀 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좀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마아파트가 2007년도에 11억 정도로 거래가 되다가 2013년도에는 7억으로 떨어졌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 16억 갑니다. 15억이나 16억 갑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준공이 됐다 그러면 이게 그 경우에는 추진위가 2003년도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10년 전으로 당겨서 가격 상승분을 산정을 하죠. 예. 그랬을 때 2007년을 따지면 사실은 뭐 한 20%, 30%밖에 안 오른 거예요. 예? 근데 사업이 안 되고서 5년 뒤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사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7억 대비 지금 동일한 가격이 간다고 하더라도 16억에 대한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예. 지금 가격 상승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과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담의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구도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발생했던 한 20% 정도의 기초한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지금부터 시장이 공급 과잉 때문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한 10몇억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나머지 추가된 비용을 빼고 나서 그랬을 때 양도세를 내게 되면 하나도 안 내야 될 사람이 사실은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네, 일단 그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거기 따른 이제 부담금하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 목적하고 대상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세체 동기도 이제 비슷하고 지금 예, 보고 좀 있는 분도 뭐 다르죠. 이춘원 교수님 비슷하게 보고 근데 좀 많이 있는데. 다르고요.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사실 2008년 종부세 케이스에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강하게 옹호를 했고요. 그건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했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도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세율이 아직도 낮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율이 굉장히 낮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종의 동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안 팔면 되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보유세랑 다른 측면이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양도세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건축 단지 위주로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게 지금 일종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뇌관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양도세로 진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매스를 대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직접적으로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 투기 심리를 진정시키는 일단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이든 양도소득이든 간에 하여튼 기본적인 성격은 똑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불로소득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이 만들어낸 성격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벌 교수 반론 제기하시고 아니, 싶은 이게 것 아까 같은데. 이 교수님이 갈 때 그 헌재에서 납세자 부담 능력도 고려된다는데 그거 다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물납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예. 개인들 돈이 없어도 다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산정 방식도 기간이 딱 그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상승률 변화율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경제학적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하도 그러다 보니까는 국토부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좀 그러니까 배려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그러니까 문제를 정부에서는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그러니까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재건축 부담금 자체를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은 앞에서 지금 저희 말씀하셨듯이 이태경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투기적인 수요가 지금 불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일을 그러니까 사실 방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양도소득세 자체도 세율이 50%까지 부과가 됩니다. 투기적 수요는 충분히 양도소득세를 막을 수 있고 또 양도소득세 자체가 투기 수요를 막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세율 자체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걸 보완해야 되지 새로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상당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강남에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은 안 팔고 버티면 된다니까요.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그게 양도소득세를 그래서 아까 보유세 얘기를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건 두 개가 같이 가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랑 양도세를 같이 높이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예. 이제 보유세가 낮은 상태에서는 안 팔고 버티면 되는데 양도세가 있다고 해서 투기 한 심리가 가지 좀 잡히겠습니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하고 틀린 상황이 그때는 최소한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돼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원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국지적이거든요. 그냥 강남만 그래요. 재건축만 그렇고 예. 경기도로 파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강력한 주택 정책에 있어서 제도적인 도구를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의 여파가 조만간 올 거고 그러면 강남도 저를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재건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점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틀어막는 그런 장치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안 되는 선택이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현재 부담금 제도로 재건축 틀어막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여전히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적인 뭐 이렇게 서로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뭐 이혼 재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쟁점이 되고 정의되면서 막 판단의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94년에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과세 목적이라든가 또 과세 특성이라든가 또 이후에 계산 방식 기술성의 문제도 조금 비춰봤을 때 현까지는 아니다. 입법 정책의 차원의 문제다 했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지켜봐야겠고요.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일단 또 같이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정책이 김현미 장관이 발표를 했죠. 재건축 연한을 지금 40년으로 연장하고 안전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이춘원 교수님? 예.
사실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70년대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 연수로 뭐 30년 이상 된 예.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녹물이 나오고 상당히 주거 상태가 열악합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지, 자 자본 이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득 환수는 다른 어떤 경제적 정책으로 이걸 해야지 주거 정책으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인 네. 접근을 좀 달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야기네요. 주거 정책 자체는 예컨대 자 지금 한 5억 상당의 주택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재건축으로 인해서 10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지금 바로 환수하게 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 집을 팔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원주민의 재입주율을 굉장히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그 퇴직하고 있죠. 주택을 하나만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이 되면 그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그 주택을 팔고 이주를 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주택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재건축 연한은 그동안에 몇 번의 변동이 있었죠. 예. 한때 20년이었다가 예, 맞습니다. 사실 30년으로 박근혜 정부 때 바뀌었던가요? 예, 다시 이번에 예. 40년이 거론되고 있는데. 재건축 그 연한 가능 연한이 그 중요한 이유가 그 법적인 뭐냐면- 사항은 아니죠. 시행령 예,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배경과 맥락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을 했었죠. 올인했는데 뜻대로 잘 안 움직였고요. 이게 먼저 지방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방이 네. 먼저 움직였는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이 생각만큼 잘 안 움직이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만 그 2014년 9월 1일인데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도 줄여버렸습니다. 40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왜 당신은 어떤 배경에서 줄였나요? 그게 그냥 재건축 용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아, 재건축을 예, 용이하게 예,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투기 심리를 부추긴 거였는데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도 10년 줄였고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LTV와 DTI 그 저기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빚을 쉽게 더 많이 내게 도와준 거죠. 이제 그 두 개가 직접적으로 투기 심리를 정확히 자극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보면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만큼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서울하고 강남은.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이제 움직인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잠그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세상에 이게 아니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그 얼마나 그 아파트가 위험한 아파트입니까? 근데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플랜카드 불고 막 붙이고 막 환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건 병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러면 이게 그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지어서 내가 최대한 불로소득을 얻어야지. 사실 이렇게 완전히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참에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정반대로 그것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거는 뭐 재건축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뭐 서울 대도시권의 전반적인 그 도시 공간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개포동 같은 데 4층 아파트고 5층 아파트고 저쪽 화성동탄은 30층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구조가 갖고 있는 그런 밖에는 외곽은 밀도가 높고 안에는 외곽보다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단위별로 시행령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도심이라는 게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외곽보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더 많은 사람이 살게 해야지 그 도시권 자체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떨어져 출퇴근하는 사람이 뭐 연간 1,200만 원의 그런 비용을 들인다 그러면 그게 벌써 그 현재 가치로 다 따지면 3억 4억의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걸 보는 게 투기적인 대상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도시 구조를 저성장기에 좀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입지가 좋게
좋은 곳에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회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예, 규제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겠지만요. 그런데요, 예. 그 시각은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정반대 얘기가 가능한데 도심 밀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만약에 도심 밀도를 높여가지고 도심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이래서 부의 증가라든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걸 선호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밀도가 오히려 낮은 걸 선호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삶의 질을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요. 아무래도 도심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통난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많은 것들이 부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의 도심 밀도가 지금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미달하느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뭐냐면요. 지금 그러니까는 강남을 제한 나머지 강북이라든가 서울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인구를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이지 특정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서 그 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그러니까 미래하고 부합하는 것이냐 미래의 어떤 하나의 상과 부합하는 것이냐 저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게 저성장기에 고령화되면서 잘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외곽은 인구가 줄어요. 근데 동경부 도심 쪽은 인구가 늡니다. 그러니까 인구 축소기에 도시가 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도심 쪽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컴팩트 시리 형태로서 네. 서울도 조만간 그런 형태로 갈 거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은 뭐냐 하면 도심에 안 지으면 저기 화성동탄 평택에 지어야 돼요. 그 대신에 도심 쪽에 밀도를 높인다는 게 결국은 인구 축소기에 축소되는 도시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바람직한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죠. 예. 그게 갖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광해 재개발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예, 도시 정책 또 사회 정책 차원에서의 시각차 근데 그건 대단이죠. 도시 설계를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구 그러니까는 이 후퇴기 인구 규모의 후퇴를 사실 전제로 해가지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 같은 것도 왜 쓰고 있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경제, 지금의 주거 구조, 도시 구조를 가지고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나쁜 모습이 계속해서 더 심화될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치유하려고 하는 거란 조만간 말이에요. 인구 축소기에 올 거라는 거는 축소기에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은 이 인정을 상태로 하고 가면 있는 간다는 사안이고. 얘기지. 네, 그거를 거기까지 방치한다는 하시고요. 것에 네. 동의하는 건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정부가 내놨던 추가적인 이번 대책, 초과이익 환수제에다가 또 재건축 연한이라든가 안전진단 강화하는 이런 정책 효과가 조금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철웅 교수님. 예, 우리 이제 정책을 사실 실행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겠죠. 뭐 예, 유형에 따라서 효과에 또 예. 기대 시간도 좀 다르겠고요. 예. 한편으로 이제 뭐 파리 대책부터 시행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 그러니까 예측을 했을 때 기대가 좀 할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이제 나타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한다. 예. 이태영 센터장은. 네, 저는 근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내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성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실은 보유세도 그렇고요. 뭐 종부세가 대표적이겠습니다만은 종부세도 그렇고 저희가 뭐 양도세, 중과도 그렇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사실상 처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종부세만 해도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2007년, 8년 딱 2년 제도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이명박 정부가 다 후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없애다시피 했죠. 더군다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을 위헌 결정해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사실 종부세는 거의 이제 식물 상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2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종부세가 그럼 효과가 없는 거냐? 내성 생겼다. 딸랑 2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성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종부세가 없어진 다음에 다주택자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가 2009년에는 10,000명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만 명 이상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 효과가 분명히 종부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억제 효과가 있었는데 종부세가 사실상 형용화되니까 다주택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주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예. 예컨대 그런 식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내성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이제
그 미디어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봐야 소용없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소용없는 게 아니라 소용없길 바란다. 이런 이제 강력한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을 왜곡하는 굉장히 안 좋은 이게 선동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네, 효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그런 규제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의 증가를 이어질 수 있다. 역작용 아니면 뭐 풍선 효과를 지적하는 분도 있더군요. 자, 교수님. 예, 그 부분이 제가 모두에 지적했듯이요. 만약에 이게 결국 은행이가 재건축 부담금이 결국 기대 수익을 낮추는 거거든요. 낮추는 효과를 주는 건데 기대 수익을 낮춘 만큼 비례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부작용으로 지금 풍선 효과 같은 걸 이제 부작용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책 디자인이 조금 더 종합적이 된다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부에서도 할 때 뭐 국무회의도 하고 정책도 긴밀하게 할 것인데 처음부터 지적하셨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해 연말에 보게 되면 기억들 하실 때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네. 올해 4월 달부터 소위 다주택자 임대 등록제 강제 의무화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다주택자 이제 종부세 강화하겠다든가 뭐 저기 저 보유세 강화하겠다 했는데 당시에 누가 딴지 걸었냐면 기재부에서 딴지 걸었어요. 왜 그러냐? 기재부는 경기 활성화가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혼선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커가지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풍선 효과, 즉 재건축의 공급이 증가, 재건축이 제대로 이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공급이 부족하게 됐을 때. 그런데 반면에 이제 지금 강남 학군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학군 이 교육 정책의 변화요. 예. 그러니까 절대 수능 평가제라든가 특목고 폐지 이런 걸 추진했을 경우에 강남 학군에 대한 수요로는 증가하면서 소위 상대적인 공급 과잉 문제, 상대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이걸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로 예. 강남에 대한 학군 수요를 굉장히 분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예. 교육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기재부와 국토부하고 정책 목적이 다를 경우에 어떤 걸 우선순위로 조정할 것인가 물론 이런 과제가 있기는 하네요. 아까 근원적으로 뭐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준영 교수님 이미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다면은 이미 이것에 대한 시행되고 있죠. 보완 조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 저는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보다는 이제 기존의 양도소득세를 좀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투기 수요를 좀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요걸 이제 좀 사후에 실소유자와 투기적 세율을 좀 구분해서 투기적 세력은 우리가 막되 실소유자들은 우리가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주택 정책 자체는 주거 안정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 주택에 일정한 투기 세력이 개입됐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주택 정책을 좀 변화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않느냐. 예. 결국은 양도세 비슷한 방식으로 예, 부과해야 사후에, 된다 이런 입장이네요. 우리 자본 이득은 언제든지 환수가 돼야 되지만 이 자본 이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됐을 때 그때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렇지 교수님 않으면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지 않으면 것처럼 이미 이 거주자들이 결국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주거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근데 제가 하나 문제가 여쭙고 있다고 싶은데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게 실소유자인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 이제 그 해당 단지라고 하면요, 그게 실소유자인지 투기적 그 가수요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방법이 저는 되게 예. 궁금한데요. 자, 양도소득세 자체가 이제 투기적 세력을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양도소득세가 최고 이율이 5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좀 차등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파는 경우는 50%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장기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적당하게 이게 이제 세율을 좀 감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이제 초과이익 환수도 예. 어떤 차등화 시켜서 예. 투기적 수요가 있건데 뭐 그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차등화해서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주택을 나중에 파는 경우에 그때 얼마든지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부담도 없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근데 저는 이제 양도소득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두 가지 그 정책 효과가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측면이 하나는 뭐냐면 투기 억제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측면이 더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특별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고 그 다음엔 다 이게 공공의 인프라거든요. 근데 그건 다 그 공공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이든 뭐든 간에. 근데 왜 개인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느냐. 사실 그거는 그러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적당히 이제 공공과 개인이 쉐어를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기 세력이고 아니고 구분하는 게 제가 보기엔 큰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주택과 관련돼 가지고 좀 힘든 선택이 뭐냐면 이게 자산 가치고 개발 이익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주거 비용의 측면도 있어요. 주택 가격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내 그 집 팔면 딴 데 가서도 그 가격에 또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 이익이라고 빼버리면 원 소유자에 있어서의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열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 이 초과 이 환수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존의 논란과의 차이가 뭐냐면 토지라는 것하고 주택이라는 건 틀린 거고 과거의 성장기가 아니라 이제는 저성장기 축소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이익의 그런 정도가 틀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게 결국은 그 과세 대상자에 대한 그 과세 소득의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라는 게 그렇게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는 키포인트를 한번 재건축 부담금하고 양도소득세가요. 지금 이태경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투기세를 억제하는 그런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잖아요. 말 그대로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부담금의 대표적인 이게 어디에 관련되냐면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개발이익 부담금제는 사실 시장 경제 논리에 충실한 제도입니다. 즉 뭐냐면은 개인의 그러니까 사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외부성 효과예요. 그러니까 일종의요. 외부성 효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양도세라는 것은 세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제 개편 차원 속에서 이건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금과 세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생각. 정책의 효과에 정책 효과에 대한 서로의 진단도 다르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보는 시각, 철학의 차이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이태경 센터장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보유세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직 카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남아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보유세 사실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재산세와 이건 지방세죠. 지방세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로서 있는 게 이제 종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보유세 하면 사실 이제 종부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고 이 개년도 제대로 시행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거의 완전 형해화되다시피 했고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겨냥하는 있죠. 게 있죠. 강남 고가 아파트라든가 다주택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는 이제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도 부과하는데 그건 공시가격 9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이렇게 미묘하게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태경 센터장은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그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철원 교수님은. 예, 우리 이제 정책 자체가 사실 보유세가 우리 이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갔는데 보유세를 이제 높이게 되면 결국은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투기적 수요를 막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교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투기 억제 효과가 보유세가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개발 부담금 말씀하셨는데 개발 부담금을 우리 현재는 사실은 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이미 정책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은 그 다주택자 특히 주택 구입하는 돈줄 관련된 거죠. 이게 좀 가계 부채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총부채 상환 비율을 조금 다시 조정했던 신 DTI 네. 이게 이번 31일부터 시행이 되던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 또 올 하반기에 나오는 DSR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네. 이런 것을 통한 여러 가지 조절들 이것은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가계 부채와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타겟이라는 게 그 뭐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가 뭐 가계 그 건전성에 대한 그런 예. 이슈가 아니라 문제는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꺼림직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실은 다주택자가 이 뭐 가계 불안이나 혹은 그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를 얼마나 증가시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반감에 기초를 해서 여러 가지 틀들을 짜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앞으로의 시장이라는 것은 정부가 원했듯이 시장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율이 높아지는 시기는 가격이 오르는 시기고 가격이 안정되는 뭐 최근에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시기는 자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격이 안정되면 결국은 차가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차가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민간 임대주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최근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 자가율보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이후 세대 자가율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령화되고 그 이전 세대가 떠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임대주택의 숫자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 공급을 해요? 예. 그 주체가 사실은 싫던 좋던 우리가 요구를 하는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조금은 북돋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나쁜 놈으로 다 몰아버리면 그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대체로 그 신 DTI도 그걸 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모든 게 있는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독약 처방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뭐 비교해봤을 때 지금 정부의 신 DTI 그 다주택자의 돈줄을 좀 묶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냥 그 일반적인 입장의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최 교수님. 이 그 신 DTI 도입을 통해서 이제 DTI 도입이 이제 다주택자한테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DTI나 LTV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거시건전성 규제의 목적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특정 어떤 하나의 부문에서 그러니까 금융의 어떤 부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직 터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면 이번에 신 DTI를 도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을 그러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얻는 수익 대비 이자율 뭐 이걸 이제 비교하는 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에서는 이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예. 그 차원 속에서 소위 금융 건전성을 그러니까 좀 개선시키는 차원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터진 다음에는 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정부 원망하고 금융감독기구 다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전적으로 왜 그 규제를 안 했느냐 할 거라고요. 예. 그런 차원 속에서 그럼 금융의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또 전념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금융안정보고서인가에서 나온 그 얘기를 보게 되면 다주택자의 연체율이 1주택자의 연체율보다 높지 않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뭐 거시경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죠. 지금 임대 수익률이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우리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16년도부터 그러니까 떨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해서요. 임대 수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냐면 음식업, 숙박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시겠네.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는 요구되는 임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죠. 그거는 경기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죠. 그게 이자율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뭐냐면 대출을 조이지요. 대출을 부실을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개별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 속에 있는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처방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오늘 네 분 다 좀 분야가 약간씩 좀 다르죠? 이태경 센터장님 오랫동안 토지 정의 분야에 관심과 활동해 오셨고 또 최병 교수님 경제학하시고 도시 쪽 도시공학 도시경제입니다. 하시고 부동산법 전문 관련 법에서 약간의 이제 관심 분야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건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종합적인 접근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일부는 그냥 현재 당정 행정 지침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한데 근원적으로는 결국은 법적인 이제 조정이 필요할 것인데 일단 국회가 근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특별하게 또 오늘 전문가들 네 분 참여하셨는데 이후에 국회가 정책적인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좀 주문하고 싶은 말, 제언을 포함해서 오늘 마무리 얘기 좀 듣고자 합니다. 이태경 센터장님. 네, 지대 추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미래를 맡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대 추구 사회를 이제 폐절하기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태경 센터장님도 계속 강조했지만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됩니다. 혁신을 통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장려를 해줘야 되지만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최대한 낮춰야 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인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것을 오케스트라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세제 개편을 양도세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가 지금 상속 증여세 같은 이런 것들은 세제 형평성 차원 속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 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형평성을 개선하는 차원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각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최근에 발생을 해서 근데 여전히 이전 정부에서 추구했던 방향성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건축과 광해 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도심의 주거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누가 얼마 1억 원을 더 가지고 가고 덜 가지고 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편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인구 축소기를 바라보고 있고 저성장기에 과연 어떤 주체들이 주택시장에서 역할을 해야 될 거냐라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민간 임대 사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잘 유도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큰 틀에서. 네, 이춘원 교수님. 예, 우리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것은 사실 여야가 불문하고 모두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이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주관정에 포인트를 둬야 되지 여기에 투기적 수요가 조금 개입됐다 하여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 초과상관을 태우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예, 주택 정책을 조금 우리가 좀 대정요법식으로 하지 말고 권원적인 그런 우리의 정책을 펴왔으면 합니다. 예. 어느 정부든 아니면 어느 단체든 간에 또 자치단체든 간에 아마 여러 가지 공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인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차이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앞으로의 논쟁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이것이 모아져서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폭등하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폭등하는 강남 집값 그리고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심지어는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시장의 안정화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보다 촘촘하고 정교한 대책,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